안녕하세요. 이 방송은 한미정신건강협회와 TKC가 함께하는 정신건강 캠페인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한미정신건강협회 회장 조지희라고 합니다. 저희 한미정신건강협회는 정신건강, 행동건강 및 특수교육 분야 부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한인 전문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2001년도에 결성된 이후 지난 18년간 저희는 미주 한인 사회 내의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변화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역교육 프로그램, 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방송은 미주 한인 이민가정의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적절한 치료 서비스 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진행되는 정신건강 교육 강좌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우리 자녀의 정신건강을 위한 스트레스 레벨과 정신건강질환 위험신호 체크하기라는 주제로 뉴욕주 임상심리학자이신 김명진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예전과 달리 부모님들이 이제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이 진전되면서 우울증이나 ADHD 같은 정신질환 증상과 이런 질환들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아이들의 행동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는 이상 자기 아이가 그런 문제를 겪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어른들이 그런 걸 잘 모르는, 잘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그 아이나 그 청소년 같은 경우는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이제 스스로 알아차리고, 그리고 또 그런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도움을 얻으려는 표현을 하는 능력이 어른들에 비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그 이유가 그런 능력들은 사실 뇌의 한 부분, 그리고 전두엽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발달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의 발달은 사실 청소년기를 지나 청년기가 되어야지 완성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자각이 늦고 그걸 표현하는 방법도 늦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 부모님이나 주위 지인들이 알아차리는 경우가 더 빠릅니다. 아동들이나 청소년 같은 경우는 그런 자신의 정신적인 고통을 내면화를 한다거나 또는 외면화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면화를 통해서는 예를 들어 과도하게 그 자기 자신을 비하한다거나 아니면 자존감의 하락의 문제로 나타나고요. 외면화 같은 경우에는 비행행동 같은, 그리고 굉장히 충동적인 행동들, 그런 행동 양상의 변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이 스스로 자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부모님들, 선생님들, 친구들 이런 분들이 먼저 알아차리고요. 그래서 부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부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아이보다도 부모님이 먼저 알아야 하니까요. 네. 들어보니까 정말 부모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증상 같은 것들이 있나요? 네, 특히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초기 증상들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신체적으로 아플 때 우리들이 주로 보는 증상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기침을 한다던가 열이 난다던가 아니면 아이들이 컨디션이 많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신체적인 증상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 신체적인 그 건강 검진처럼 집에서도 지켜봐야 할 정신질환, 그런 초기에 그런 관한 증상들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신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우울 그리고 슬픔과 관련된 그런 증상은요, 아이들이 집에서 봤을 때 슬퍼 보이고요, 그리고 많이 처져 보이고요, 그리고 많이 피곤해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자기가 즐겨하던 그런 활동들 있잖아요. 취미 활동이나 즐거워하던 활동들을 거기에 대한 흥미가 갑자기 떨어지게 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요. 그리고 짜증, 화에 관해서는 평소와 달리 작은 문제에도 자주 짜증을 내고요. 그리고 화를 과도하게 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불안과 관련된 증상 같은 경우에는 안절부절, 굉장히 안절부절하지 못하던가 굉장히 별거 아닌 그런 작은 그런 반응에도 깜짝깜짝 되게 놀라는, 스타를 한다고 하죠.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반응들을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공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뭐 갑자기 스쿨버스를 탈 때 갑자기 부모한테서 극하게 심히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자주 안전에 대해서 과도하게 걱정을 한다거나 또는 두려워하고, 그리고 또 부모나 형제를 과잉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많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또는 아이가 주로 자주 부모한테 엄마 나 괜찮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안심을 시키는 말을 많이 요구하는 그런 증상을 보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살면서 일상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잖아요. 실망 받는 일도 있고, 예를 들어 뭐 이사를 하거나 새로운 환경에 간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는 거, 그리고 우울감, 불안감 이런 거를 경험하는 거는 사실 일상적인 그런 스트레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제가 말했던 이런 증상들이 감정의 기복이 심하면서 2주 이상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스트레스 반응보다는 사실 좀 더 깊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여태까지는 감정적인 그런 변화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행동적인 부분은 어떤 변화들이 있나요? 네, 그 감정적인 변화, 기분의 변화와 같이 행동의 변화도 같이 동반하게 됩니다.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도 자녀의 정서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데, 주로 굉장히 주의가 산만한 행동, 그리고 의기소침하고 회피를 하는 행동을 보이고, 또한 갑작스러운 급격한 행동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주의 산만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유아 때는 이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발달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뭐 한 가지 놀이 또는 학업 과제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주의 산만하게 굉장히 돌아다닌다거나, 아니면은 그것 때문에 한 가지 그 과제를 끝내지 못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관찰될 때, 그리고 이런 주의 산만 때문에 또 다양한 그 아이들한테 중요한 과업이 있잖아요. 학업, 네. 그리고 친구 관계, 교우 관계, 가정 관계, 이런 것들에 그 방해를 받을 정도라면 이것은 사실 좀 레드 플래그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회피하는 그런 행동 증상을 봤을 때는요, 많이 위축되어 보이겠고요, 당연히. 그리고 평소에 어울리던 친구들이나 그런 방과 후 after school activity 이런 것들에서 갑자기 지속적으로 회피를 하고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집에서 혼자서 고립돼서 생활될 때 이것은 좀 걱정되는 사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갑작스러운 행동 변화들을 살펴봤을 때 평상시 행동과 다르게 나타나는 행동의 변화들 있잖아요. 친구들이랑 굉장히 사교적으로 잘 만나던 아이가 갑자기 친구들을 만나지 않고 혼자 방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때, 그리고 갑자기 혼자 장시간 컴퓨터 게임이나 그런 미디어 시청을 많이 할 때, 고립된 생활을 좀 유지하려고 할 때 이것은 또 걱정되는 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행동적인 그 변화를 봤을 때요, 일상생활 관리 능력 있잖아요. 예를 들면 위생 상태 관리, 그리고 적절한 식사, 그리고 수면 관리, 그리고 날씨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옷차림 이런 거를 잘 유지하던 아이가 갑자기 그런 능력에 저하가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것이 막 지속되어서 학교를 갔는데도 굉장히 지저분하게 오고, 가방도 엉망이고 머리도 엉망이고, 막 이런 상태가 뭐 하루 이틀 시험 기간에 그럴 수 있잖아요. 네. 하지만 그런 상태가 평상시에도 2주 이상 이렇게 지속된다면 이것은 뭔가 아이 정신 건강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일단 기준을 한 2주 정도 지켜보는 걸로 하면 좋겠네요. 예, 그것도 뭐 2주 정도라기보다 그래도 꼭 알아차려야 되는 사인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평상시에 아이가 어떤지 그 베이스라인이 있잖아요. 네, 네, 거기에 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엄마의 직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아이가 많이 다르다. 근데 이것이 3일, 4일 지속되는데도 이거는 정말 너무 급격한 변화라고 하면은 이거는 진짜 이제 자세하게 알아봐야 되는 문제인 거죠. 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처음에는 감정적인 변화를 말씀해 주셨고, 이제 행동적인 변화를 말씀해 주셨는데, 정신질환에서 신체적인 변화는 또 어떤 모습인가요? 네, 그 몸에도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면역 체계가 발동돼 가지고, 그 면역 체계가 발동돼서 그
이제 그 바이러스를 대항하려는 그런 이제 반응을 보이잖아요. 네. 예를 들면 백혈구가 나와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데, 정신 건강에도 스트레스를 오래 받는다, 긴장이 오래된다 그러면 신체적인 반응이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요, 우리 몸에 강한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노출됐을 때, 아까 그 제가 백혈구 얘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 몸에서도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대항할 수 있는 호르몬이 나와요. 그것은 일시적으로 몸을 굉장히 강력하고 강하고 각성시킨 그런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그럼 호르몬, 대표적인 호르몬은 뭐 콜티졸이라던가 아드레날린 같은 그런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런 호르몬들이 각종 장기랑 신경계에 방출됩니다. 그 장기간으로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다 보면 이런 호르몬들, 그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몸에 쌓이게 되는데요. 그러면 몸이 각성되고 긴장된 상태를 오래 유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몸에도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거겠죠. 이완돼 있는 게 아니라 긴장돼 있으니까. 그 신체적인 그런 스트레스 반응, 대표적인 반응들은 수면, 그리고 식욕의 문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수면 같은 경우에는 잠들기가 어렵고, 그리고 자다가 자주 깨고요.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빈번한 악몽을 꾸게 되어서, 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다가 자주 깨서 뭐 운다던가 그런 악몽, 그런 것들로 엄마 아빠들이 알아차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낮에 심하게 졸리는 것, 그 낮에 심하게 졸린다는 거는 밤에 수면의 질이 좋지 않다는 말이잖아요. 그런 것도 좀 눈여겨봐야 될 그런 증상들이고요. 그리고 식욕의 변화가 나타나요.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위장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식욕이 굉장히 저하되고 또 부진되고 또는 과하게 증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적이고 행동적이고 신체적인 그런 증상들, 그런 변화들을 집에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몸의 컨디션을 체크하듯이 우리 아이의 이제 사회 정서적 지금 안정도는 어떤가라고 생각을 하셔서 자주자주 체크해 주시는 게, 주기적으로 체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부모님들이 신체적과 감정적인 그리고 또한 행동적인 변화들을 이제 눈여겨보고 지켜봐서 이제 레드 플래그를 하나씩 알아차리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전문가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그 시점은 어느 시점인가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증상들이 지속적으로 관찰될 때,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진짜 빨리, 그 반드시 요청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를, 그 사인을 제가 얘기를 해보자면, 그 주위 사람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갑작스럽게 공격적인 행동을 아이가 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불안울, 그리고 주의 산만한 행동,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지속적으로 불안으로 주의 산만한 행동이 유지가 돼서 아이의 일상생활에 다 영향을 끼친다. 학업을 완수하는 거, 학교생활, 교우생활, 이런 것들에 그 많은 어려움을 미친다. 그리고 왕따, 학교 폭력, 비행 행동을 또 지속해서 보인다. 그리고 또 주위를 통해서, 주위나 그 본인을 통해서 술이나 약물을 사용한다는 정보를 또 입수했을 때, 그리고 자해나 타의를 해하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런 말이나 그런 언지를 할 때, 그리고 멍 또는 빨갛게 부은 자국, 스크래치 이런 거 있잖아요. 자해의 흔적들, 뭐 손목이나 이런 데 보면은 아이들이 많이 감추려고 하는데요. 그런 자국들이 혹시 보일 때, 그리고 뭐 성추행이나 학대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비행 청소년 집단에 가입해서 범법 행위를 할 때, 이럴 때는 즉각적으로 아이들이 정신건강 치료를 받아야 할 시점이라고, 어떻게 보면 빠른 거는 아니고요. 이때는 정말 급하게라도 꼭 찾아야 되는, 치료를 구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미 골물만큼 골마서 이제 정말 특별한 문제로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는 네. 정말 빠른 조치가 필요하겠네요. 네, 그런 이제 치료를 빨리 해야 될 때고요. 네. 그리고 또 많은 지지가 필요할 때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학업에 중점을 많이 두잖아요. 이런 청소년기나 아동기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딱히 뭐 공부만 하면 되는데 뭐 스트레스가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정신질환 문제 얼마나 심각한가요?
그 성인기에도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것처럼 아동 청소년기에도 그 정신과적 질환이 성인기만큼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미주 한인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민한 가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것뿐이 아니라 또 이중 언어에 대한 부담스러움, 그리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그런 적응, 그런 것들에 대한 지속적인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또 뭐 요즘에 심각한 왕따, 학교 폭력, 가정 폭력, 이런 문제들에도 아이들이 완벽하게 보호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아무래도 성인기처럼, 그리고 우리들 그 어른들처럼 아이들도 다양한 정신질환을 발병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막연히 아이들은 그냥 행복한 거 아니야? 무슨 스트레스가 있어? 일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특히나 아이들일수록 그 스트레스에 미숙하기 때문에, 발달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그런 방법들이 어른들보다도 특히나 더 미숙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이런 정신건강 레드 플래그 신호를 잘 체크하셔서 아이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치료와 그리고 예방과 그리고 그 정서적 지지를 할 수 있는 그 시기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김명진 박사님과 내 자녀의 정신건강을 위한 스트레스 레벨과 정신질환 위험 신호 체크하기란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토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